시사 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드디어 내일이네요. 내일 오전 9시 다음부터니까 몇 시간 안 남았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평화, 새로운 시작, 이걸 표어로 내세운 2018 남북정상회담. 오늘 시사자키는 내일 정상회담 큰 성과 있길 바라면서 특집으로 꾸밉니다. 일부 시간에는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각계의 바람을 담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바란다, 이런 제목으로 통일부총리 또 대한적십자사 총재도 지내신 한완상 서울대 명예교수, 그 다음에는 청년정당 우리미래의 김소희 공동대변인, 그리고 1천만 이상가족위원회의 최은범 고문, 이 세 분의 목소리 들어보겠고요. 2부 시간에는 내일 남북정상회담의 의제 그리고 전망,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와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관심 역시 서울시장 선거죠. 3선 서울시장으로 나서신 분 박원순 서울시장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이번 지방선거 얘기도 나누고 내일 남북정상회담 이야기도 나누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드디어 내일입니다. 남북정상회담에 바란다, 이 몇 분의 목소리 들을 텐데요. 먼저 통일부총리, 적십자 총재 등을 역임하신 우리 사회 대표적인 원로이시죠. 한완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연결합니다. 한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일 잘 될까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예. 김정은 그다음에 트럼프 두 분에 대한 믿음이 가세요, 교수님? 그 역설적으로 예. 두 분이 같은 과에 속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트럼프는 예측 불가한 결정을 잘하고요. 예. 우리 김정은 그 국정위원장도 좀 그런 인상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 같은 과니까 아주 잘 안 맞으면 화끈하게 서로 헤어지겠지만은 예. 되면 또 화끈하게 되는 게 있고요. 네. 또 하나 내가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네. 두 사람의 절박함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2013년에 소위 병진 노선을 채택했을 때 집권하고 핵 경제 병진 노선. 예, 경제하고 핵하고 예. 모든 사람들이 그때 핵이 중심이고 경제는 괜히 구실로 얹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네. 저는 방점이 경제에 있었다고 알았습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그는 할아버지를 더 뵙지 막 합니다. 아버지보다도. 예. 할아버지는 아주 오랫동안 북한을 아주 꼭 쥐고 이끌어 가면서 마지막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핵 개발을 해서 핵 한도를 한 10개, 20개 갖고 있더라도 4,000개 이상 갖고 있는 미국에 당할 수가 없고 네. 또 남한에도 거의 1,000개 가까이 있는데 그것이 평양을 위시해서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 예. 이거 우리 핵 개발해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생각은 없는 거예요. 제가 부총리 할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늘 그 마지막 가서 그 양반이 굉장히 인간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의 소망은 자기 주민들, 백성들에게 쌀밥과 소고기국을 끓여주는 게 소망이라 그랬어요. 그랬죠. 그게 민생이거든요. 예. 그걸 자기 아들인 김정일 씨도 그걸 관찰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미국 대통령하고 테이블로 끌어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안 듣잖아요. 무시하고 하니까 미국이 가장 아주 싫어하는 핵 개발을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그 플루토늄 그걸 좀 더 생산하려고 그러다가 안 됐고요. 네, 김정은 체제에서는 그런 핵을 무기로 미국과 마주 앉아서 사실상 경제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그런 생각이었고 네. 아버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플루토늄 생산했으나 그게 또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아서 안 됐고요. 알겠습니다. 예. 내일 남북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이거는 꼭 들어가야 한다. 뭐가 들어가야 합니까?
14 공동성명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들어가는데요.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사항인데 현재 휴전 체제를 예. 이게 평화체제로 고치는 문제 관련된 나라의 세 나라 혹은 네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이 한반도에서 모여서 이 문제를 논하기로 했다 그랬는데 그렇죠. 예. 이번에 그거 할 것 같아요.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거 말이죠. 예, 그렇죠. 예.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남북 간에 하고 네. 문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트럼프도 여기에 끌어들여서 예. 3자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북 그리고 북미 그리고 또 문 대통령이 요 끝나고 요 다음 달 중순에 워싱턴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그게 2007년 10월 4일 공동성명에 나오는 항입니다. 제4항에. 근데 그거는 이제 완성된 형태로 이번에. 그렇지. 예. 요번에 그거는 단단히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물론 그 전제인 비핵화 부분의 언급도 있어야 되겠죠. 아니, 비핵화가 요번에 제일 중요하죠. 지금은 비핵화가 제일 중요한데, 비핵화에 대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날, 예. 20일 날 소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그게 한 300명 넘습니다. 예. 그게 이제 북한의 통치기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결기구인데, 거기서 뭐라고 결정했습니까? 그걸 했잖아요. 핵실험 안 한다, 미사일 핵실험 안 한다, 다 했잖아요. 예. 폐기한다 그랬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구심을 가는 사람이 있는데, 예. 그 이구심을 가는 사람은 그 손자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냈던 그 마음을 못 읽은 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단한 진전입니다, 사실은. 자, 내일 판문점을 향해 출발할 문재인 대통령한테 딱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아버지 부시하고 고르바초프가 몰타에서 그 세계 탈냉전 선언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때 나는 그걸 보고 저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다. 한반도의 냉전 고도가 극복이 되지 않으면은 예. 세계 냉전 체제가 해제 안 돼요. 예. 그런데 89년에 미소 간의 최고 지도자의 그 평화선언이 이제 와서 29년이 지난 지금 와서 된다고 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우리 대통령께서 아시고 네. 촛불 민심이 우리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올려 세웠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건 빚진 게 없이 예. 간디가 흠모했던 3.1 운동 정신이 평화정신, 비폭력 정신으로 박 정권을 이렇게 정리한 네. 촛불의 힘을 믿고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완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였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이번에는 청년 세대들의 목소리 듣겠는데요. 청년정치정당이죠. 우리 미래의 김소희 공동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년정당 우리미래 김소희입니다. 네. 청년 세대들도 남북정상회담에 관심 높아요? 네.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정말 이거 실화임? 이런 기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 남북 문제 관련해서 관심 많았던 친구들은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고요. 예. 이제 친구들끼리 평창 올림픽처럼 정상회담 생중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하지만 반면에는 올림픽부터 되게 갑자기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어리둥절하다는 친구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리둥절한 그 표현이 아까 실화임? 여기에 들어가 있군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비핵화 문제, 종전선언, 평화협정, 남북관계 이런 얘기들을 다들 하는데 혹시 청년 세대들이 특별히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바라는 게 있나요? 그죠. 아무래도 좀 문화 교류? 이런 게 좀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얘기도 많은 것 같아요. 5년간에 냉면 먹고 이런 부분이 언론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나도 옥류관 가서 냉면 먹어보고 싶다. 금강산 관광 다시 갈 수 있는 거냐. 그리고 특히 20대 초반 남자 후배들은 아무래도 군입대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몇 년 안에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뀔 수 있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가 되면 아무래도 모병제 같은 것도 충분히 더 검토할 수 있겠다 이런 거로군요.
네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청년 정치를 표방한 정당 우리 미래는 내일 남북 정상회담에 어떤 요구사항을 좀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 한국 정치에서 좀 가장 발목을 잡았던 게 이념 논쟁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걸로 통해서 전쟁 위협, 핵 위협, 이런 정치 프레임을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런 논쟁이 사라지고 토론이 이루어지는 진짜 민주주의로 좀 한 단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념 논쟁, 특히 지금 자유한국당이 열심히 그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남북정상회담이 남한에서 하는 처음 정말 역사적인 한 페이지를 장식할 정상회담인데, 예. 한마음을 모아서 온 국민이 이런 잔치를 준비해도 모자를 파네, 4월 국회 파행하는 모습 보면은 좀 많이 답답하고 아직도 저 과거에 머물러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각에서는 우리 청년 네. 세대들은 통일을 별로 바라지 않는다. 통일하게 네네. 되면 오히려 이 세금 더 내야 되고 막 이런 거 좀 싫어한다는 얘기들도 있던데 정말 그래요? 아무래도 좀 아직 그런 통일에 대해서 좀 이해가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그 약간 보수적인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좀 그런 영향도 저는 좀 크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렇게 진짜 실질적으로 와닿게 김정은과 레드벨벳이 같이 단체 사진을 찍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것처럼 진짜 정치에서 정말 현실로 보여지니까는 예.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진짜 기차 타고 유럽 여행 가자는 게 우리가 진짜 예산 뽑아봐야겠다고 그런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당장 정상회담 한다고 통일 이렇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그쵸. 것처럼 문화 교류라든지 평화 정착 이런 것들이 좀 쌓여가는 걸 기대하고 있다. 피부에 와닿는 변화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내일 큰 성과 있기를 함께 또 기대하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의 김소희 공동대변인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온 국민의 눈이 내일 회담에 쏠려 있습니다마는 이분들만큼 간절한 분들이 또 있을까요? 네, 바로 이산가족분들입니다. 자, 이산가족이시고 적십자사에 오래 근무하시면서 남북 적십자회담 실무대표로 북한도 갔다 오신 바가 있고요. 지금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고문을 맡고 계신 최은범 고문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함경북도 명천군입니다. 몇 살 때 어떻게 내려오게 되셨어요? 15살 때, 저희 형님을 따라 내려왔는데, 네. 북쪽에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남아 계셨고, 지금 천수를 다 사셔서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네. 100살이 넘었으니까요. 예. 그 15살 때라고 한 게 그럼 몇 년도입니까? 1948년입니다. 48년. 예. 어머님, 아버님 또 다른 형제들도 혹시 계신가요, 북에? 우리 형님은 여기 자기 가족과 같이 월남하셨고, 네. 북에는 우리 형님보다도 나이가 더 많으신 누님 3분이 계셨고. 누님 3분. 예. 네. 그러니까 제일 제가 아들로서는 막내였습니다. 예. 총 몇 남매셨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 말씀은 12남매를 낳으셨는데, 어이고. 그 중에 제가 기억하는 형제들은 8사람이고, 8명. 예, 나머지 4사람은 제가 아주 어릴 때거나, 아니면 저보다 먼저 태어나서 이제, 어릴 때니까, 유아 사망률이 그때 많았으니까. 네. 그런 분들 다 나보다 먼저 돌아가신 거죠. 예. 그러면 지금 형제들도 남쪽에 몇 명, 북쪽에 몇 명, 어머님, 아버님은 전부 북쪽에, 이런 상태로군요. 그렇죠. 네네. 네. 최 고문께서는 적십자사에 오래 근무하셨죠? 1959년부터 한 5, 6년간 근무를 했었죠. 네. 그리고 남북 적십자회담 때 실무대표로 네. 북한도 갔다 오신 게 2003년이라고요? 예, 그거는 그때 대북지원 비료를 싣고 단장으로 갔을 때고, 네. 1971년 남북적자회담이 시작할 때 초기죠. 예. 그때 우리 적십자 대표단을 위해서
저기 이제 실무로 종사했고, 네. 그리고 이제 같이 수양원으로 이제 평양도 한번 갔다 왔죠. 네. 혹시 그렇게 평양을 다녀오실 때, 뭐 부모님이나 형제 좀 만나볼 기회가 없었습니까? 예, 그런 생각은 간절했는데, 예. 그때 우리 적자 대표단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이제 엄격한 규율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가 다른 이산가족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 스스로의 문제는, 예. 사적으로 해도 절대로 하지 말자고, 네. 그렇게 서로 다짐을 하고 했으니까, 그때는 그런 시도를 못 해봤습니다. 예. 내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어떤 마음이세요? 일단 뭐 상당히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과 이제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결심만 하게 되면 우리가 뭐 금강산에서 한 번에 100명씩 만나는 그런 하나의 의미가 없는 그 모임 만남보다는 예. 정말 생사소재 확인과 서신 교환,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상호 방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렇죠. 이거는 상당히 이제 풀 거고, 예. 또 한반도의 이제 분단을 위해서 고통받는 중에 사실 우리가 물질적 신체적 고통보다는 이제 마음에 예. 혈육이 갈라졌던 데서 당하는 이 분단의 고통이 제일 이제 간절하고 이제 가혹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좋은 이제 결단 내려갖고 예. 인간의 고통에서는 이제 이산가족 문제만은 어떻게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그냥 이벤트격으로 100명씩 만나는 게 아니라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상호 방문 이런 일상적인 어떤 교류가 되도록 해달라 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 말씀만 하세요. 뭐 우리가 선출한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시니까 그 북한이 이제 지도자를 만나고 잘 설득을 하셔서 이것이 우리 민족의 참 그 하나의 그저 부끄러움이라는 걸 갖다 서로 인식을 시켜서 어떤 형태로든지 내일 좋은 합의를 봐서 우리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한 고통이 빨리 갈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평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드립니다. 좋은 성과 있기를 저희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최은범 고문이셨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내일 남북정상회담 이 국제적인 취재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에 관심이 쏠릴 때를 보면요, 뭐 올림픽, 월드컵 이런 건 좀 좋은 쪽이고 안 좋은 걸로는 뭐 연평도 포격 이런 거 되면은 이제 세계적 관심이 쏠리잖아요. 그렇죠. 이번 취재 열기는 긍정적으로 매우 뜨겁습니다. 네. 지금 취재를 신청한 언론사가 41개국 460개 언론사. 그리고 현장 등록까지 치면 3,000명이 넘을 것 같은데 2000년에는 1,000명, 2007년에는 1,700명이었고 평창 올림픽 때 내외신 취재진이 13,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올림픽은 2주 동안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행사는 하루잖아요. 그런데 3,000명 넘는 그렇죠. 취재진. 예. 네. 뭐 게다가 기자들 편의를 위해서 뭐 이슬람 기도실도 네.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모든 브리핑이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9개 언어로 동시 통역된다고 해요. 예. 항상 영문 보도 자료가 동시에 제공이 되고. 예. 그런데 정작 행사는 판문점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판문점에 가까이 가는 기자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실제 1차 취재는 판문점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예. 거기서 작성된 풀 기사들이 킨텍스 프레스센터에서 배포가 되고 정부 브리핑 같은 것도 킨텍스에서 진행이 되죠. 그 궁금하신 그 부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약 130m 떨어진 자유의 집 우리 측 여기에 기자실과 기자회견장이 운영이 됩니다. 자유의 집이 이 장소에 협소하고 여기에 뭐 수백 명이 가서 취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풀 기자 내신 18명, 외신 5명만 취재를 하고 이 내용이 배포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면 내외신 합해서 한 23명밖에?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카메라 기자가 추가가 되는 거고요. 네. 우리 윤태곤 실장도 과거 정상회담 기자로 취재했잖아요. 예, 제가 평양 갔었죠. 2007년에. 그 판문점 기자실이 당시에는 평양
고려호텔 내 프레스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예. 거기서 이제 1차로 주변에 있는 기자들, 청와대 출입 기자들 중에 일부가 행사를 이제 밀착 취재를 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 그걸 바탕으로 각 언론사들이 자기들의 뭐 해석도 붙이고 해가지고 기사를 알겠어요. 작성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뽑아요? 청와대 출입 기자 중에 뭐 그때는 추첨을 합니까? 뭐 각 TO가 있어가지고요 추첨을 많이 했죠. 뭐 영자지 중에 얼마, 경제지 중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에도 판문점 그 현장까지 가는 기자는 그런 방식으로 예 추첨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행사가 2박 3일이었는데 이번에 당일인데 근데 이게 뭐 회담 2시간만 하고 딱 끝이 아니라 앞서도 이제 뭐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행사가 많아요. 양측 정상의 만남, 의장대 사열, 오전 회담, 중간 휴식 시간 이후에 기념식수, 오후 회담, 만찬 이렇게 그렇죠. 쭉 이어지니까 뭐 취재거리가 많죠. 기사과면 참 많은 거죠. 그 과거 정상회담 때하고 또 어떤 점이 다르게 느껴집니까? 1차, 2차 때는 제가 2차 때 갔을 때도 북한이 일정을 세세하게 확정하지 않았던 적이 많습니다. 예. 당일날에도 예를 들어서 뒤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에 김정일 위원장이 오는지 김영남 이제 명목상 국가수반이 오는지 그걸 그 직전에 알려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거의 타임테이블까지 다 나와 있고 지금 뭐 확정 안 된 게 그 부인 이설주 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렇죠. 뭐 요 정도이고 예. 그리고 정상회담 다 끝난 이후에 브리핑이나 공동기자회견 발표가 어떤 형식일지도 아직 안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다른 나라하고 정상회담 할 때도 이런 경우는 많아요. 정상회담 진행이 되게 잘 되면은 공동기자회견 해가지고 막 질문도 많이 받고 그렇죠. 잘 안 되면은 그냥 뭐 공동발표문으로 처리하고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예. 어쨌든 이 정도만 해도 북한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투명화 공개화가 돼 있다. 그렇죠. 엊그제도 보면은 그 중국 관광객들 사고 난 데 대해 가지고 직접 맞아요. 병원에 병문안 가고 뭐 위문하고 이런 거 저는 처음 봤거든요. 게다가 중국 측에다가 공식적으로 사죄한다는 그렇죠. 표현까지 했다. 예. 북한 최고 지도자가 사죄란 표현을 쓴 건 처음이라고 그래요. 지금 그 언론이라든지 정부에서 이런 기대까지 조금 하고 있습니다. 뭐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기자들 질문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어허, 예. 물론 뭐 이 자리에서 되게 민감하고 뭐 불편한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어쩌면 내심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사실 김일성, 김정일 이런 사람이 질문 받는다 이게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한번 내일 보시죠. 공동 기자회견에 이은 질의응답까지가 되면 그게 이제 최대인 거죠. 그렇죠. 빅뉴스죠. 이 자체가.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시사잡기 2부입니다. 오늘 화제가 된 뜬 뉴스들 정리해드리죠.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식이요? 네, 미국판 살인의 추억 용의자가 42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어허. 네, 캘리포니아주 일대에서 10년 동안 무려 12명을 살해하고 성폭행 45건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연쇄살인범이 전직 경찰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언제 있었던 사건입니까 이게? 이게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캘리포니아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성폭행 살해 사건인데요. 캘리포니아주를 골든 스테이트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골든 스테이트 킬러라고 불렸습니다. 예. 주로 집에 혼자 있는 13살에서 41살 여성을 표적으로 삼았고요.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야밤에 창문으로 침입을 해서 엽기적이고 참혹하게 성폭행하고 또 살해를 했습니다. 예. 이게 미제로 묻힐 뻔했는데 최근 캘리포니아주 경찰이 범인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를 가까스로 극적으로 찾아내서 체포를 했습니다. 잡고 봤더니 72살 조세프 제임스 드 엔젤로였는데요. 알고 봤더니 1973년부터 6년 동안 경찰관으로 일했던 전직 경찰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망치와 개퇴치제를 가게에서 훔치다가 걸려서 해고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70년대, 80년대라면 3, 40년 전 일인데 어떻게 이걸 잡을 수 있었답니까? 이게 첫 사건 발생 40년 된 2016년에 미 연방수사국과 지역경찰이 5만 달러라는 현상금을 걸고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수사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네. 그래서 FBI 요원은 물론이고 경찰, 군인, 무려 심령술사까지 포함된 태스크포스가 꾸려졌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다시 범행 수법을 이제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자료 수집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DNA를 계속 수집하고 분석을 반복한 결과 이번에 범인을 잡게 된 거라고 합니다. 참 애썼네요. 다음 소식은요. 네, 청년주택이 이어서 길고양이 쉼터도 님비인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사의 제목인데요. 서울 강동구에는 유기묘나 다친 길고양이, 어미에게 버림받은 새끼 길고양이를 돌보는 쉼터가 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 쉼터를 거쳐서 입양된 고양이만 270마리가 넘는데요. 어이구. 네, 이 쉼터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왜요? 왜 사라져요? 이 쉼터가 강동구청 별관 옥상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청 내부에서 님비에 봉착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강동구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구청과 함께 고양이 쉼터를 운영하는 이 시민단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 공무원들이 흡연과 휴식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고양이 분비물로 인한 악취, 털 날림으로 휴식 공간 사용이 불가능해졌으니 5월 둘째 주까지 쉼터로 옮기지 않으면 강제력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구청 측이 중재안을 내놨는데요. 옥상 공간을 일부 분리해서 공무원들의 휴식 공간을 좀 더 넓히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 노조 측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서 논의가 제자리 걸음이라고 합니다. 무슨 해결 방안 없을까요? 네,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텐데요. 구청 동물복지팀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동물보호 공간을 따로 조성하는 게 목표라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임대료 부담이 있다 보니까 당장 실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쉼터가 조성된 경위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한 강동구 공무원이 2013년에 당직을 서다가 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동네에 새끼 고양이가 있으니 데려가라. 그런데 이제 새끼 고양이를 데려와도 보호소에 맡겨도 안락사될 게 뻔하니까 이 공무원이 구청 한쪽 구석에서 돌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점점 몇 마리 계속 돌보기 시작하면서 구청 옥상에서 돌보게 됐는데 그래서 이 공무원이 새끼 고양이가 강동이 그리고 공무원은 강동이 아빠라는 별명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게 좋은 의미로 시작됐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충돌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 찾아줬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소식이요. 네, 인도의 한 유명 종교인이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종신형? 네. 누굽니까? 신의 현신이라고 자칭하는 77살 아사람 바푸라는 사람인데요. 네. 수행 공동체, 수행 공간 정도로 해석될 수 있겠는데 이 아슈람에서 5년 전에 16살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최근에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바푸는 당시 소녀가 악령이 씌어서 내가 치료해야 한다 이러면서 가족들과 일부러 떨어지게 한 뒤에 범행을 했다는데요. 소녀가 이제 다행히 고소를 하면서 체포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성폭행에 종신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전례가 없는 일인데 네. 사실 인도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파장이 그래서 만만치 않은데요. 바푸는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 400여 곳에 아슈람을 건립해서 추종자만 수십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재판을 받을 때 바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 9명이 공격을 당하고 이 가운데 3명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재판부가 폭동을 우려해서 아예 교도소를 방문해서 형을 선고했다고 하고요. 예. 경찰도 비상경계령을 내려야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물인데 인도 사법부는 종신형 네. 강하게 나가야 된다 이거로군요.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내일 남북정상회담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 어떤 전망이 가능할지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내일 그 일정이 대략 말하면 환영식하고 오전 회담, 각자 점심 먹고 기념식수, 오후 회담, 결과 발표 후에 만찬, 대략 이런 거던데 예. 혹시 고 교수께서는 조금 눈여겨본 게 있습니까? 내일 일정에서?
일정 시간이 30분대라는 게 좀 특이하죠. 예, 예. 이게 남과 북이 시간이 좀 다르니까요. 30분 늦춰서 북한은 시간을 쓰고 있고. 북한이 주장하는 표준시에 우리가 맞춰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예. 근데 어쨌든 뭐 다양한 뭐 이벤트도 있고. 예. 제한된 판문점 지역에서의 정상회담임에도 불구하고. 예. 뭐 의장대 사회를 포함해서 그 정상회담에 최소한의 격식은 갖추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보통 언론에서는 비핵화 문제, 평화정착 의제, 그리고 남북관계 이렇게 세 가지 핵심 쟁점으로 뽑던데 고 교수도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전망을 좀 해주세요. 비핵화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수위의 합의가 나올까요? 이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는 사실상 연결된 문제라고 봐지고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걸 비핵평화 프로세스로 봐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예, 예.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의제로 비핵화 문제가 첫 자리에 올라 있기 때문에 예. 그동안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를 만났을 때 조건부 비핵화론 또는 그 비핵화 의지를 밝힌 바가 있는데요. 네.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고 체제 안전 보장이 이루어진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정도. 그렇죠. 네, 그 얘기는 공식적으로 표명된 것이 아니고 우리 특사단에게 그 구두로 전달한 말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일단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병진 노선을 이제 종결하는 그런 입장 표시가 있었는데. 그랬죠. 그런 부분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제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가장 관심을 갖고 보는 부분은 비핵화와 관련해서 남과 북이 어느 정도 내용으로 명문화하느냐. 예.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 표현까지는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럼? 지금 원칙적으로는 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는 그 내용은 뭐 기본으로 이제 깔려야 될 부분인데. 예. 앞부분에 수식어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뭐 비핵화. 네. 라든가 항구적이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든가 예. 뭐 이런 그 조금 더 이제 확고한 의지가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을 담기를 희망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지만 이게 북쪽도 북쪽대로 이제 내부 사정이 있고 아직 이제 협상이 진행해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부터 뭐 다 완벽한 비핵화를 표명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한다.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중요하군요. 네,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 네. 그리고 이제 평화정착 관련해서 종전선언 얘기가 자꾸 거론되는데 남북 정상 간에는 그 종전선언 관련해서는 어느 수위의 합의가 또 가능할까요? 종전선언은 실질적 당사자들, 분쟁의 실질적 당사자들 사이에 전쟁을 종식하는 정치선언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죠. 의지 정도는 밝힐 수 있고 또 향후에 종전선언을 거쳐서 평화협정으로 나가서 평화체제로 가는 큰 틀의 방향, 예. 그 비핵화와 연관된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하느냐. 예. 이 부분은 흔히 말할 때 북핵 협상에서 말 대 말의 공약과 행동 대 행동의 이제 그 조치가 있을 수 있는데 예. 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서로 연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상호 연결된 문제라 그 두 문제에서 한꺼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네.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말 대 말의 공약과 이 비핵 평화 프로세스의 큰 그림을 그리고 예. 이제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흔히들 말하죠. 그리고 북미에서 행동 대 행동으로 일괄타결하자. 그런 이제 구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는 뭐 너무 많은 그 내용을 담거나 욕심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 두 가지가 연계돼서 그 이행돼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게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고유환 교수가 희망컨대 어느 정도의 표현이 나오기를 바라십니까?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종식시키기로 남과 북이 합의했다는 얘기는 나갈 수가 있겠죠. 판문점이라는 것이
정전협정을 서명했던 그 지역이고 그렇죠. 지금도 예. 이 정전 체제를 관리하는 지역인데 예. 그 지역에서 이제 전쟁을 끝내자는 데 대해서 남북 정상이 합의를 하고 네. 이후에 이제 절차적인 문제는 3자 또는 4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우리끼리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죠. 물론이죠. 네. 네. 그다음 남북 관계 관련해서 지금 공동 연락 사무소 얘기도 나오고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고 교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부분이 이제 남북 관계의 그 정상화 또는 제도화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예. 그동안은 이벤트성으로 하고 또 사문화되고 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되지 못했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가 유지되고 제도화되려면 이미 이제 양 정상 사이에 한 라인이 설치가 됐고, 그렇죠. 또 교류 협력이 확대되고 그러면 논의하거나 또 이 교류 협력에 필요한 절차적인 문제들을 사무를 볼 사무소도 필요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연락 사무소가 판문점에 설치될지 서울과 평양에 설치될지 그런 문제가 이제 논의가 되겠죠. 네. 그 밖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임기 초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정례적으로 정상회담을 하자.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 예. 이런 문제들도 이제 논의를 하고 그런 것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네. 이 남북 관계도 이제 안정적으로 제도화되는 문제가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아까 일부에서도 잠깐 목소리 들었는데 혹시 이산가족 문제 같은 것도 합의에 포함될까요? 이산가족 문제는 늘 남북 합의의 단골 메뉴였었죠. 네, 네. 인도적 문제라는 부분에서 원칙적으로는 이산가족 문제와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협력 이런 부분은 들어갈 겁니다. 아마. 예, 예. 네, 큰 틀에서 그걸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더라도. 알겠습니다. 네. 고유환 교수가 쭉 예측하신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합의문에 좀 담겼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속보부터 이 강원도 정선 철광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했다면서요? 오늘 오후 4시쯤에 강원 정선군 신농읍에 있는 한덕철광 신예미 광산 내부에서 발파 작업 중에 노동자 6명이 돌무더기에 매몰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1명은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예. 애초에 14명이 매몰됐었는데 나머지 8명은 자력으로 탈출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참 생사 확인되지 않은 분 좀 안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들어볼 뉴스 소리는요? 남북 정상회담 하루를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시죠. 이번 정상회담은 무엇보다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핵심 의제에 집중된 회담입니다. 북한의 핵과 ICBM이 고도로 발전한 이 시점에 비핵화 합의를 한다는 것은 1990년대 초 그리고 2000년대 초에 이루어진 비핵화 합의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이 이번 회담을 어렵게 하는 점입니다. 때문에 지난 특사단 평양 방문에서 확인한 비핵화 의지를 양 정상이 직접 어느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을 어떤 표현으로 명문화할 수 있을지가 어려운 대목입니다. 네, 오늘 브리핑의 핵심 내용 정리해 주세요. 이 북한군 핵심 인사들이 수행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청와대도 예상 못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얘기하는 대로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 간 긴장 완화 여기에 이제 중요하게 다뤄질 포인트들이 있다. 이런 점을 이제 이 점이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각각의 의제에서 어느 수준의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거냐라는 게 전적으로 두 정상의 몫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비핵화 완료 시점이라든지 또 비핵화의 구체적 방법 이게 합의 내용의 명문화되면 이것은 정말 완전한 성공이다라고 평가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일 일정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내일 오전 9시 반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고요. 이후에 판문점 광장에서 의장대 사회를 포함해서 공식 환영식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평화의 집으로 이동해서 방명록 서명 그리고 기념 촬영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시 반부터 오전 정상회담 일정이 진행이 되는 거죠. 오전 정상회담 마치고 점심 식사는 따로따로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다시 북측 지역으로 갔다가 오후 일정에 맞춰서 돌아온다고 하거든요. 이 점심 식사를 따로 하는 이유, 이게 이제 일종의 작전 타임 겸 휴식이다. 이렇게 설명이 지금 되고 있고요. 예. 이후에 군사분계선 인근 소떼길에서 소나무를 같이 심는 그런 행사도 진행한다고 하고 또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양 정상이 산책을 한다고 하는데 이 다분히 좀 상징성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일정인 것이죠. 예. 그리고 나서 오후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요. 이 오후 6시 반부터 환영 만찬과 환송 행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또 리설주 여사로 우리가 부르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그 참석 여부가 아직도 결정 안 됐다면서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정상회담 당일 오후 일정 또는 만찬 일정에 참석할 수 있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도 했습니다. 예. 만일 성사되면 최초의 부부 동반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기록이 또 하나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일본 언론 보도이긴 하지만 회담이 하루 만에 안 끝나고 연장될 수도 있다면서요? 아사히 신문 보도인데요. 북한이 회담이 하루 연장될 것을 대비를 해서 뭐 개성 시내에 있는 이 김정은 전용 별장의 안전 점검을 마쳤다 이런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아하. 아사히 신문은 이것이 어떻게든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고 싶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욕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모든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북한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는 회담 일정 연장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자 기다려 봅시다. 또 다음 뉴스는 오늘 전 드루킹 얘기로 어선한데요. 어제 경찰이 TV조선 압수수색 시도한 후폭풍이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TV조선과 조선일보는 상당히 격양된 상태로 계속 이제 보도를 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수사기관이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면서 강력 반발하는 그런 상황이죠. 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TV조선이 압수수색 집행을 거부한 것은 수사 방해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TV조선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간의 커넥션을 수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정치적 논란이 일 것을 알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강행한 배경은 뭡니까? 경찰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배경에 대한 상황인지 설명을 했는데요. 예. TV조선 기자가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입수한 태블릿 PC와 USB에서 뭐 파일이 복사가 되거나 또는 변조된 흔적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공범으로부터 입수한 태블릿 PC의 경우에는 충전 단자가 손상이 돼 있어서 현재 포렌식이나 이런 걸 이 수사를 위한 복구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빠른 수사를 위해서는 TV조선 기자의 개인 사무 공간을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기자가 뭐 인턴인가 수습인가 그래서 주로 외근하기 때문에 자기 자리가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TV조선 주장이 그건데요. 하지만 뭐 그것도 정확히는 확인을 해봐야 알 수가 있겠죠. 아울러 경찰은 어제 TV조선 본사와 같은 시간에 이제 해당 기자의 자취방을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서 노트북, 휴대전화 2대, USB 등을 확보했다고 하니까 이 조사 결과도 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드루킹 수사 초반부터 경찰이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또 더 강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해석에 뭐 근거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는데요. 지금 경찰과 검찰이 좀 불협화음 보이고 있는 상황을 보면 또 그렇습니다. 오늘 경찰은 그제 김경수 의원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김경수 의원의 금융계좌와 통화내역 관련 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경찰은 어제도 김경수 의원 보좌관 관련 일부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이 사실을 또 따로 밝힌 바도 있어서 조금 주목이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영장이 기각됐으면 보강해서 재신청하면 되지 대회에 공표하는 것은 이 수사 진행 사실을 대상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런 반응을 이제 어제 내놨고요. 오늘도 경찰이 수사기밀 사항을 외부에 공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이어지니까 이게 과연 수사가 잘 되고 있는 거냐 이런 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이죠. 그래요. 그리고 검찰은 오늘 경총 그 본부를 압수수색했다면서요? 오늘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대책본부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삼성그룹 노조 와해 의혹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조 단체 협상 과정에서 경총을 협상 주체로 내세우면서 배후에서 관리 조정했다. 이런 정황이 포착이 됐고 또 보도가 나온 그 사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 정황이 어디서 확인됐는데요? 지난 2월에 삼성전자 서초 사옥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에 삼성의 노조 대응 마스터 플랜 문건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제
노조와의 협상은 경청에 위임하고 최대한 시간을 지연한다. 이런 이제 대목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예. 실제로 2014년에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와 협력업체 대표 간 임금 등의 단체 협상에서 경총은 삼성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바 있는데요. 또 검찰은 경총의 인사노무 담당팀과 삼성전자 측이 단체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이 교섭의 진행 상황을 조율했다라는 삼성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경총의 존립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압수수색까지 당했는데 경총은 뭐 입장 밝힌 거 없습니까? 오늘 손경식 회장 취임 50일이어서 기자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손경식 회장의 어떤 발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당시에 교섭 관련 일을 경총이 맡은 바는 있는데 뭐 큰 문제가 될 일은 하지 않았다고 보고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좀 아무튼지간에 엄정한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진실이 좀 포착될 것 같습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는 일단 보이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박원순 서울시장 모셨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얘기도 좀 나눠보고요. 내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도 좀 나누기 위해서 특별히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이네요. 스튜디오에 오신 건 참 오래간만에. 네, 한 1년 거의 된 것 같은데요. 전화 인터뷰는 몇 번 하셨습니다만. 네, 네. 네, 워낙 바쁘시니까 뭐. 네. 그래도 여기 오니까 꼭 친정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세요? 옛날에는 많이 출연했으니까. 그렇죠. 시장 되기 전에는. 예. 삼선 도전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인사도 좀 하시고 출마의 변 한마디 하시죠. 예, 제가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강산도 변하는데 10년인데 시민의 삶을 바꾸는데도 10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말 그 서울을 이 새로운 도시로 바꾸는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 이게 뉴욕이나 파리나 런던 같은 세계적 도시도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제가 보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블룸버그 뉴욕 시장이라든지 또 파리의 들라노의 시장 뭐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한 10년 이상을 하면서 도시의 운명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단절이 아니라 어떤 연결, 확장 그리고 진화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서울이 정말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 되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그런 10년 혁명을 꼭 완수하고 싶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듯이 10년이면 시민의 삶도 바뀐다. 그거죠? 예. 그럼 지금 6년 하셨잖아요. 네. 그럼 10분의 6은 바꿨습니까, 이미? 저는 그 평가는 물론 시민들의 몫이긴 한데요. 그래도 서울이 아마 과거에 이런 토건에 투자하는 시대로부터 이제 사람에 투자하는 도시로 확실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토건 투자에서 사람 투자로? 그렇습니다. 아직은 수상적이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었다 좀 한두 가지 얘기해 주시죠. 사실 그걸 이렇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컨대 서울시에 제가 시장이 되고 보니까 20조 정도의 채무가 있더라고요. 지금 한 8조 정도를 감축을 했고요. 그 대신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복지에 본래 4조 정도 됐었는데 10조가 넘었었죠. 2배 반이 늘어났죠. 복지 예산이 2.5배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또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폭 늘어났죠. 그다음에 뭐 시립병원 뭐 1년에 거의 한 1,000억 정도 적자를 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계속 병상 숫자도 늘리고 또 보호자 없는 병원 이런 병원도 계속 늘려가고 뭐 이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죠. 그럼 과거에 토건 중심 투자는 도대체 어디다 돈을 그렇게 써서 20조까지 빚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로라든지 이런 어떤 인프라에 투자를 한 건데요. 물론 이제 그게 뭐 저는 꼭 필요한 부분도 있죠, 당연히. 서울과 같은 큰 도시를 유지하려면 당연히 인프라 투자는 필요한데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 예컨대 이제 도로도
어떤 경우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도로를 내면 더 막힌다. 도로를 내면 더 막힌다. 주차장을 만들면 더 막힌다. 아, 예. 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교통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인데, 네.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보행 친화 도시라든지, 자전거 도시라든지, 예. 이런 걸로 시민의 삶을 바꾸고 있는 거죠. 예. 또는 공유 도시라든지. 예. 그러니까 자동차를 일일이 집마다 갖고 있지 말고, 예. 그냥 필요할 때는 언제든 쓸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꾸자. 그래서 공유 도시는 이미 세계적으로 서울시는 유명해져서 제가 지난번 스웨덴에 예태보리 지속 가능성을 받았죠. 네. 1억 5천만 원 받아가지고 제 빚도 조금 갚았어요. 네. 그 공유라는 게 자동차 카쉐어링도 하고 그 자전거도 주차장도 하고, 공유하고 주차장도 공유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각자가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왔거든요. 예, 인생의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짊어지고 예. 살아왔는데 예. 서울시는 공동체 도시에 기반한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열어간다. 네. 이런 목표 아래 마을 공동체 사업, 사회적 경제, 이런 공유 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왔고요. 예. 그게 이제 지금 중앙정부가 대부분 채택해가지고 네. 전국화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보행 친화와 관련해서는 광화문에서 시청을 거쳐 서울로 7017을 통하거나 아니면 그 세운상가 쪽을 통하거나 남산을 거쳐서 용산공원 거쳐가지고 한강까지 이런 어떤 큰 구상도 지금 계속 그런 것도 진행되고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사대문화는 지금은 이게 전부 찢겨져서 사실 이렇게 걸어 다니기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작년에 개통한 서울로 7017 프로젝트라든지 그게 이제 서울역에서 명동 거쳐서 남산까지 10분이면 갈 수 있게 돼 있고요. 걸어서.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1단계 공사 끝난 세운상가 이 데크 사업도 그렇죠. 그게 2단계까지 되면 남산까지 가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그러면 거의 20분 안에 다 다닐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종로를 통으로 이렇게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고 맞아요. 차선은 줄여서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도시의 면모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고 이렇게 이게 삶의 질하고 연결돼 있죠. 사람들이 보다 더 걷기 편하고 자전거 타기 좋고 이렇게 되면 운동을 하게 되니까 몸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그 대신 에너지 덜 쓰고 또 미세먼지가 줄어들잖아요. 네. 지금 이 서울로 7017하고 교통 문제 나온 김에 안철수 후보가 며칠 전에 서울로 7017에 갔다 온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이런 전시성 예산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시민들이 저는 평가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5월이면 이제 개통 1주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100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시민들한테는 인기가 있었고. 1000만 명? 네. 그리고 이게 새롭게 뭘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의 고가도로의 자동차 전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하자면 보행도로로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그걸 식물원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이 고가 공원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영국의 더 가디언지 같은 경우는 런던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런던이 못한 것을 서울시는 해냈다. 이런 기사도 얼마 전에 썼고요. 그래서 그런 평가는 시민과 이런 또 전문가들이 하고 계시니까 또 이제 선거에 나오신 분들은 또 나름 비판을 하셔야죠. 네. 또 특히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안철수 후보라서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후보는 또 참 복잡 미묘한 관계지 않습니까? 아니 그럴 것도 없습니다. 없나요? 네. 아니 안철수 대표님이야 사실 2011년 제가 처음 시장 나올 때는 이른바 본인이 굉장히 지지도가 높았는데 저한테 양보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단순한 사건이라기보다 그 이전에 저하고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오랜 인연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서울시장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양보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같은 동지적 관계였죠. 이명박 정부의 독선에 대항하는 그런 그야말로 개혁
민주 진영의 예. 동지로서 그런 출발한 관계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참 입장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당도 달라지고. 그렇세 말입니다. 또 서 있는 위치도 가는 길도 네. 서로 많이 달라져서. 네. 시장께서 지금 직접 표현하시듯이 굉장히 아름다운 오랜 인연 그리고 동지적 관계였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정치를 시작한 후 지금까지 어떤 행보가 어떻게 평가되세요? 제가 정치평론가는 아니니까 제가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다만 이게 정치인이 어쨌든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큰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달라졌나요? 안철수 후보가? 사람이 달라졌나요? 아니요, 그 정치적 입장이 지금 많이 달라지셨잖아요. 예. 네. 저는 가능하면 그 위치를 처음 있던 그 자리, 그 마음 그대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건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네. 교통 문제 얘기 나온 김에, 내친 김에,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후보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서울을 지금의 교통지역으로 만든 게 박원순 시장이다. 자연 방치, 환경 지상주의, 이런 생각 속에 교통 개선 인프라를 손대지 않아서 지금 교통지역이 됐다. 이런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 나온 분들은 상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예. 또 용인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객관적인 자료를 보니까요. 네. 시민들이 평가한 대중교통 만족도는 제가 취임 이전에는 60점대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80점으로 상승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도심 차량 속도가 취임 이전에는 13 내지 16km였습니다. 시간당. 예. 그런데 지금은 17 내지 19km 정도로 아주 대폭 개선이 됐고 전국의 대중교통 평가에서 서울시가 최근에 6회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서울은 대중교통은 편리하고 안전하고 값싼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 세계 도시들의 흐름은 보행 친화 도시, 예. 자전거 도시로의 변화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컨대 파리 같은 경우는 세느강의 고속도로 하나를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다음에 잘 아시는 뉴욕의 그 타임스퀘어 앞에 네. 그 번잡한 도로의 일부를 공원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렇죠. 차 못 다니는 거를 좀 더 늘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전 세계 흐름을 잘 살펴서 우리가 더 앞서서 더 본격적으로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야 정말 글로벌 톱더시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친 김에 김문수 후보 저희 프로에 저랑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베이징, 도쿄 등등과 경쟁할 수 있는 서울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하면서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박원순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해서 서울의 경쟁력을 실추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복지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지나친 것은 사회주의적이고 좌파적이고다. 이렇게 이념적으로 편향도 있다고 공격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를 조금만 더 공부해 가시면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시게 될 텐데 우리는 동경도 이겼습니다. 한 달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싱가포르에서 2년에 한 번씩 네. 리관유 세계 도시상을 수여합니다. 전 세계 도시를 상대로 가장 우수한 도시를 선택하는데 이번에 서울시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까지 경쟁이 됐던 데가 바로 동경이나 독일의 함부르크였는데요. 서울이 그 상을 수상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동경을 이미 넘어선 건데 예. 동경하고 경쟁력을 이제 높여간다니 저는 그건 조금 어렵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여러 분야에서 더 여전히 배워야 될 거, 그리고 개선해야 될 게 많죠. 복지 확대 이런 걸 사회주의적이다라고 공격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도 이념으로 서울의 도시 행정을 또 서울의 미래를 판단하는 것은 조금은 철진한 것이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워낙 다양한 이미 글로벌 도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도시를 좌파 우파 따지는 그런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아니 예컨대
이 런던이나 파리를 보더라도요. 여러 그 흐름에 이념적 성향을 갖는 시장들이 번갈아 가면서 예. 이렇게 도시의 운명을 바꿔왔거든요. 저는 늘 실용주의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서울에게 도움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좌파적 생각이든 우파적 생각이든 무엇이든 해야죠. 네. 자, 요거는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문제인데 그 미세먼지 관련해서 서울시가 며칠 동안 대책 하루 50억 쓰는 대책 대중교통 무상 정책 하다가 뭐 제 표현이지만 슬그머니 취소했습니다. 맞죠? 슬그머니는 아닙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물론 뭐 공개적으로 그리고 처음부터도 이 대중교통 이 무료화 예. 하는 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1년에 한 7번 정도로 예측되는 아주 심한 날. 아주 심각한 예. 비상저감 조치로서 선택된 것이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 정책은 오래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교통 그 효과가 통제 효과가 훨씬 더 큰 의무 이부제라든지 예. 또는 차량 등급제의 마중물로 우리가 쓰겠다. 예. 그랬는데 실제로 어쨌든 논쟁이 많이 붙어가지고 이게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하며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한 국민적 이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아마 논쟁의 촉발이 됐다. 네. 그 후에 아마 제가 어디서 외신을 보니까 파리의 그 앤 이달고 시장이 그 비상한 시기가 아니고 평소에도 대중교통은 무료화하겠다. 네.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미세먼지는 워낙 큰 이슈고 워낙 복잡하고 원인도 다양해서 사실은 이게 왕도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특히 지금 뭐 중국의 영향이 저희 서울연구원의 평가에 따르면 한 55% 정도 되고 나머지 국내 요인 중에도 그 이 자동차 배기가스나 공사장의 중장비 이런 것들이 한 37%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기가스에 계속 신경 쓰는 이유가 그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쭉 그동안 절차를 진행해서 이제 5월부터는 차량 등급제도 실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효과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문자로 많은 분들 의견 주고 계신데요. 또 저희 뭐 카카오톡에서도 의견 주고 계시고 삼선 도전 응원 지지합니다. 뭐 차기 대통령님 하세요. 박원순 시장이 10년 동안 서울을 세계 최고 수도로 만들어 새 역사를 써보시기 바란다. 이런 문자들이 압도적입니다. 많아요. 근데 이거 그냥 제가 이렇게만 소개해드리고 딱 지적하신 분이 있어서 현재웅님께서 고가도로 그거 서울로 7017을 비판하시네요. 기존 교각이 다 있는데 나무를 좀 심고 597억이라니 말이 되나요? 그렇게 찾기를 막고 싶으면 강남에서 하시지 왜 자꾸 광화문 근처 찾기를 막아서 교통 대란을 만드는 건가요? 이런 의견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동차의 도시입니다. 서울은. 네. 그러니까 저런 분들의 의견은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큰 방향으로 보면 자동차로부터 사람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예. 그리고 실제로 파리의 그 자동차 보유 대수가요. 세대당 우리 서울이 훨씬 높습니다. 네. 자동차 보유 대수가 많아요. 예. 그래서 아예 어떤 나라들은 자동차 숫자를 제한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데가 있죠. 네.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는 힘들어도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문명적 전환입니다. 이거는 방향을 아주 명확하시군요. 그럼요.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데. 자, 박근혜 정부 때 서울시정을 운영하실 때와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서울시정 운영. 서울시는 서울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도 많잖아요. 중앙정부랑 협의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달라졌죠? 뭐 많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중앙정부가 권한이 훨씬 더 크죠. 예. 아니 근데 박근혜 정부 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제일 큽니까? 지금은 뭐 저 장관님들이라든지 누구한테도 언제든 전화하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굉장히 협조적이고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이 노선이 아주 굉장히 분명하신 것 같아요. 예. 저하고 같은 실용주의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처음 정책을 펴면 그게
사실 제대로 시행착오도 거쳐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서울시가 그동안 이미 벌써 몇 가지 그런 하던 거 거치면서 다 이런 성공시킨 정책들을 이걸 다 받아들여서 전국화는 예. 이런 정책을 지금 펴고 계세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그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이 서울시 정책과 약 59% 정도의 싱크로 비율이 있다라고 일치한다. 통계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시 정책이 많이 중앙정부의 정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환상의 한 팀이 돼 있는 겁니다. 네. 네, 제가 뭐 국무회의 가도 뭐 저한테 자꾸 발언하시라고 하라고 예. 그러시고. 예. 자, 정치쟁점으로 얼마 전 있었지만 김기식 전 검감원장 사임. 뭐 김기식 원장은 또 특히 참여연대에서 같이 일했던 경험도 있는 분이고 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 그건? 글쎄요, 너무 아쉽죠. 뭐 선관위에서 이렇게 불법으로 판단한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물러났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말썽이 나고 나서 대통령께서 제안한 그 기준이 저는 참 합당했다고 봅니다. 예컨대 불법이 있거나 네. 또는 그 여러 행동이 국회의원들의 상식적이고 평균적인 윤리 감각의 이하라면 예. 사임시키겠다.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그래서 물러났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그 꼭 같은 행태를 했던 야당 의원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게 말이죠. 네, 그렇게 보면 사실 좀 아쉬운 대목이 상당히 있죠. 이른바 드루킹 사건은 이게 뭐 지방선거의 쟁점이 될까요? 저는 뭐 국민들이 이것도 판단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지금 뭐 진실은 뭐 드러나야 하고, 네. 또 진실을 다 밝혀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예. 지금 현재 드러난 것으로 과연 그게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경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그러면 조금 그걸 기다려서 정말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부적절하다면 그때 가서 특검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예. 지금 현재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야당들이 너무 지나친 정치 공세를 하는 게 아니냐. 알겠어요. 뭐 그런 것들을 저는 시민들은 다 판단하고 계시라고 봅니다. 자, 바로 이제 몇 시간 있으면 남북 정상회담인데 내일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이 대형 스크린으로 정상회담 생중계 하시기로 했죠. 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정상회담 지원단을 만들어 가지고요. 네. 뭐 그 외에도 서울시청 광장에 그 한반도를 꽃으로 이렇게 그려서 맞아요. 네, 그게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예, 네. 예. 뭐 이게 남북 관계 잘 되면 이 경평 축구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당연하죠. 지금 저는 늘 이렇게 이제 이 중앙 정부가 큰 틀의 이 돌파구를 열어주면 예. 그 다음에 지방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해서 이게 그야말로 삼두마차론을 제가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남북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아마 서울과 평양이 그 도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이런 일들을 할 것이고요. 지난번 북한 대표단이 내려왔을 때 네. 저희들이 이런 걸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이미 제안을 했었죠. 네. 예. 그랬고 그때 리성권 이번에도 대표단이 일원이더라고요. 예. 조평동 위원장이 박시영님은 이미 초청돼 있다. 언제든지 오시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도 이 서울 평양 회담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곧 평양 방문도 이루어지겠네요. 물론 선거 이후가 있어가지고 예. 잘 되면 네, 잘 되겠죠. 내일 남북 정상회담. 그거는 뭐 잘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아니 제 일 말입니다. 선거가 이제 잘 돼야 평양 이 방문도 할 수 있을 텐데. 네. 평양 가고 싶으니까 뽑아주세요. 이런 말씀이군요.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남북 관계도 중요하니까. 물론이죠. 그게 독일이요. 통일이 된 게. 예. 사실은 뭐 이 동서독 간에 중앙 정부 간에 이 어떤 협의도 있었지만 사실은 도시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베를린 포럼 포함한 예. 한 50여 개 도시가 정말 긴밀한 이런 협력을 했고 예, 제가 한번 독일을 방문했을 때 예. 그 당시에 몬퍼 시장이라고 통일될 때 서베를린 시장이었는데요. 그분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
결국은 길은 중앙정부가 뚫어주고 그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도시다. 예. 알겠습니다. 3선이 되면 이 남북관계 개선에도 서울시는 큰 역할을 담당하겠다. 이 말씀까지 오늘 마무리를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함께 만났습니다. 시사잡기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될 남북정상회담. 지난 오랜 세월 그 고통의 시대를 접고 진정 평화의 시대로 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